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칭송받는 세종대왕. 누구나 한 번쯤은 세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 그가 처음부터 세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국왕인 태종 또한 장남인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를 세자 자리에 앉혀둔 것만 봐도 한때는 양녕대군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자였던 양녕대군을 제치고 충녕대군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세종 이도는 1397년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 후 민씨의 육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위로는 원래 5명의 형이 있었지만 맨 처음 낳았던 3명의 아들이 모두 어린 시절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양녕대군이 장남이고 효령대군이 둘째, 충녕이 삼남으로 자랐죠. 충녕대군은 어릴 적부터 한 번 잡은 책은 책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읽는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자는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길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충녕의 뛰어난 재주를 아깝게 여겼던 태종은 아들의 취미생활을 전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충녕은 학문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여러 방면으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세종이 대군 시절에는 왕위에 대한 욕심 없이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태종의 눈에 들어 왕이 됐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충녕 또한 자신에게 왕위가 올 가능성을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의견이 많죠. 먼저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계속되는 기행과 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에 대한 태종의 실망이 점점 커지던 타이밍에 충녕대군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총명함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충녕이 총명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태종은 어김없이 그를 칭찬했고 신하들마저 충녕의 영특함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세자였던 양녕대군으로서는 매우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외에도 양녕대군은 태종에게 혼날 때마다 공손하지 못한 말투와 행동을 보이며 말대꾸를 했는데 이때마다 충녕대군이 그를 타일렀다고 합니다. 하루는 양녕대군이 옷을 차려입고 몸단장을 한 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랫사람에게 묻자 그 말을 들은 충녕대군은 먼저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게 우선이고 용모는 그 뒤에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라며 태클을 걸었는데요. 같이 있던 신하들도 모두 충녕대군의 말이 옳다고 간접적으로 양녕대군을 비난하며 세자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던 양녕은 태종에게 충녕은 항상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심약한 놈이 틀림없사옵니다 라고 헐뜯었지만 태종은 오히려 충녕 그 아이가 겉으로는 유약해 보여도 총명함과 결단력에 있어서는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 라고 오히려 충녕을 옹호했죠. 사실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 양녕이 그때까지 했던 짓을 보면 누구라도 충녕의 조언이 옳고 양녕이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녕과 충녕의 인간성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태종이 40세 가까운 나이에 낳은 늦둥이 아들 성녕대군에 관한 이야기죠. 태종과 원경왕후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워낙에 예뻐해서 성녕대군이 8살의 나이로 결혼을 했음에도 궁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두 부부가 온갖 애정을 쏟아부으며 지극정성으로 길렀다고 합니다. 때문에 1418년 1월 성녕대군이 홍역에 걸려 위독해지자 태종은 나란 일을 며칠이나 돌보지 않으며 옷을 벗은 채 편히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며 흥덕사에 기도를 올렸죠. 평소 자신의 형제들을 잘 챙기던 충녕은 궁중의 의원들과 함께 이설을 보며 친히 동생을 위한 약을 제조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태종 부부도 크게 감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양녕대군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저 활쏘기나 하면서 놀러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결국 성녕대군이 12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훗날 기생 어리의 일로 태종이 양녕을 꾸짖을 때 성녕이 죽었을 때 너는 궁중에서 활쏘기 놀이나 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친동생이 죽어서 부모가 애통해하고 있는데 그따위 짓이나 하고 있었다니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하죠. 충녕은 양녕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대놓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하루는 상왕인 정종이 베푼 연회가 끝난 후 양녕이 자신의 매형 200강의 첩인 7점생을 데리고 가려 하자 충녕은 이런 양녕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며 지적했고 양녕은 결국 7점생을 데려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녕이 할머니 신의왕후의 기일에 흥덕사에 가서 향을 피운 후 아랫사람들과 어울려서 바둑을 두며 놀자 충녕이 장차 왕이 되실 세자께서 간사한 소인배와 놀이나 하고 있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며 더군다나 오늘은 신의왕후의 기일인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며 고하자 양녕도 매우 불쾌해하며 너는 관음 전에 가서 잠이나 자거라 라고 맞받아쳤죠. 뿐만 아니라 양녕은 종이품 대신 곽선의 첩인 어리라는 여인이 엄청난 미인이라는 소문이 한양에 퍼지자 일국의 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녀를 반강제로 납치해왔는데요. 어리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던 양녕은 그녀를 여러 차례 궁에 몰래 들였고 이 일이 들통나며 태종에게 혼인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반성하기는커녕 충녕이 태종에게 어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틀림없다며 그를 원망하기 바빴죠.
태종에게 혼쭐이 난 양령은 크게 화를 내며 충령을 찾아 나섰고 마침 대자함에서 성령대군을 위해 불공을 들이고 오던 충령과 마주치게 됩니다. 양령은 길길이 날뛰며 어리의 일을 반드시 네가 전하께 아뢰었을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충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충령이 왕위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충령이 자신의 집에서 1차 왕자에 난 당시에 살해된 남은의 형이자 태종이 즉위하는데 큰 공을 세운 남제에게 연회를 베풀었을 때의 일인데요. 연회 도중 남제가 갑자기 충령대군에게 지금의 주상께서 즉위하시기 전에 제가 그분께 학문을 권했더니 왕위도 못 잇는데 학문은 해서 뭐합니까? 라고 하셔서 임금의 아들이라면 언젠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군께서 학문을 좋아하시니 기쁩니다 라는 말을 했죠. 그 자리에는 남제와 충령대군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연회에 참석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충령대군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그런 말을 한 사람을 꾸짖고 심한 경우에는 그가 역심을 품고 있다고 고발하는 등 확실히 선을 그어야 했지만 충령대군은 그저 그 일을 태종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냈고 태종 또한 그 늙은이 과감하구나 라고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사실 충령대군에게 왕위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남제를 크게 꾸짖고 부왕에게 달려가 그에게 역심이 있음을 고발했다면 남제는 의금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목이 날아가거나 유배를 갔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었죠. 이상의 일화들을 살펴볼 때 충령대군은 분명히 왕위에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계속해서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양령대군은 결국 1418년에 폐세자가 되었고 그를 대신해서 충령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죠. 충령대군은 훗날 태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아 세종이 되었습니다. 양령대군은 태종이 상왕이 된 후에도 계속 사고를 쳐서 참다 못한 상황 태종이 그를 가두다시피 하고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훗날 태종은 마지막 순간에 양령대군이 후환이 될 것 같으면 죽여도 좋다는 유언을 세종에게 남겼고 양령대군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사고를 쳐서 신하들로부터 양령대군을 벌주라는 상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내심이 많고 형제들을 아꼈던 세종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양령을 감싸줬으며 그를 벌하라고 상소를 올리는 신하들에게 화를 내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양령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요. 자신을 타이르는 세종의 편지에 계속 사사건건 내 일에 간섭을 한다면 다시는 주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며 삐딱하게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는 또다시 사고를 친 그를 세종이 추궁하자 하늘에 맹세코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라고 큰소리쳤지만 얼마 후 양령이 저지른 일임이 드러나며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이토록 그를 감싸주었음에도 양령은 세종이 죽은 후 수양대군의 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동생의 손자인 단종을 죽이라는 상소를 올리는 금수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까지 양령대군과 충령대군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아끼는 군주였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한글 창제 또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됐죠. 때문에 세종이 왕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펴는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랐지만 그렇다고 그가 펼치는 모든 정책이 백성들에게 마냥 환영을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싫어했다고 기록된 정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은 중국의 화폐제도를 모방해서 조선에도 화폐제도를 정착시키고 싶어 했죠. 이미 그의 아버지인 태종이 고려 말에 쓰이던 화폐인 저화를 다시 도입해서 유통하려 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저화란 지금의 지폐와 비슷한 종이 화폐인데 문제는 그 크기가 학교 책상만큼 크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돈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방석 대용으로 쓰였는데 돈방석이라는 말이 이때 생긴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저화를 도입한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교훈삼아 세종은 중국처럼 금속을 이용한 동전 형식의 화폐인 조선통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거래를 할 때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화폐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명령했죠.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기존의 물물 교환이나 다른 교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익숙했기 때문에 조선 통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결국 정부에서는 반강제로 금속 화폐를 쓰도록 만들었죠. 물물 교환을 하다가 걸린 백성들은 가진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가로 벌금까지 내야만 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백성들은 벌금을 내기 위해 사채를 쓰거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면 이 조선통보의 유통이 실패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내 교역량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폐를 사용해 본 경험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땅덩어리가 넓어 엄청난 물자를 생산할 수 있고 평야가 많은 데다 대운하까지 있어 비교적 쉽게 물자를 유통할 수 있었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면적이 중국보다 자가 생산량도 적은 데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였기 때문에 제대로 닦인 도로를 만들기가 어려워 물자를 널리 유통하기가 어려웠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가뜩이나 물물교환에 익숙하던 백성들로서는 정말 화폐에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었는데 정작 화폐 사용을 권장하던 조정에서도 백성들에게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로 받을 때 화폐보다는 현물로 받으려 하는 모순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이 화폐를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화폐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마음이 급해진 세종대왕과 신하들은 점차 강력한 법을 적용시키며 강제로 화폐를 유통시키려 했고 때문에 관아와 민중들 간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죠. 전국 곳곳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물물교환식으로 물건을 사고 팔려던 민중들이 단속에 걸리면서 처벌받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쌀 한 대박으로 물물교환을 하던 사람이 관리에게 적발되면서 곤장 100대를 맞고 수군으로 끌려가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자 그의 아내가 목을 매는 일도 있었으며 불만을 품은 백성이 종로시전에 불을 지르면서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되는 일까지 발생했죠. 사태가 이렇게 되자 백성들 또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괜히 화폐라는 걸 만들어서 우릴 괴롭힌다며 반발했습니다. 마침내 한양 성안이 언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흉흉해지자 세종도 결국 더 이상의 화폐개혁을 포기했고 이전의 물물교환 경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애초에 전국을 다 뒤져봐도 한양을 제외하면 변변한 시장조차 없는 나라에서 화폐 도입을 한 것은 너무 이른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명종대가 되어서 전국에 장씨가 들어서고 나서야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세종은 시대를 200년 정도 앞지른 개혁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셈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 세종이 시행한 공법이라는 정책입니다. 공법이 시행되기 전 조선에서는 고려 말부터 시행되었던 다펌손실법을 통해 세금을 걷고 있었죠. 이 다펌손실법은 토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였는데 문제는 추수를 할 시기가 되면 각 지방의 관리가 백성들을 방문해서 직접 수확량을 체크한 후 세금으로 낼 곡식의 양을 정해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백성들이 낼 세금의 양을 관리들이 직접 정해주다 보니 해당 관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너무 쉬운 환경이 되었죠. 그렇게 가난한 농민들이 관리에게 접대를 하기 위한 돈까지 추가적으로 내야 하면서 너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지자 백성들의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공법이라는 과세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세종 12년에 처음 시도한 공법은 이전처럼 지방의 관리가 방문해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백성들의 토지에 미리 낼 세금을 정한 후 관리들은 그 정해진 양만큼을 걷어오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나라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니 백성들은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고 관리들도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죠. 하지만 이 공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때문에 세종대왕은 공법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그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기로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려 5개월간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민투표가 전국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죠. 17만여 명의 백성이 참여한 투표 결과에서 약 57% 정도 되는 백성들이 공법에 찬성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공법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은 반면에 함길도와 평안도에서는 95%가 넘는 백성들이 모두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지역 간 수확량의 차이 때문이었죠. 만약 공법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의 생산력이 좋아 수확량이 많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에 토지가 척박해 수확량이 적은 함길도와 평안도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법이 시행되면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은 고위관직자들도 내야 할 세금의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세종은 자신의 정책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던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공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몇 년 후 조선의 가뭄이 찾아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흉년이 들었을 때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줬지만 공법은 흉년이든 해에도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공법에 찬성하던 백성들마저도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세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충청도 지역에까지 공법을 적용시키며 계속해서 보완점을 찾고 신하들과 토론을 하면서 개선을 해나갔습니다. 마침내 처음으로 공법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시 조사해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는 방식과 그의 동사가 풍년이었는지 흉년이었는지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눈 방식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형식의 본격적인 공법이 시행되었죠.
애초에 공법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망하던 백성들도 나중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으며 공법이 완전히 정착된 후에는 오히려 더 편리함을 느꼈다고 하네요. 큰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로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때면 어김없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인도 소년 아난드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으며 프랑스 혁명과 세계 2차 대전, 9.11 테러 사태까지 예언했다고 알려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기를 예언했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 정체는 놀랍게도 사람이 아닌 우물이라고 하죠. 대체 어떤 예언을 했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충주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사곡리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 가운데에는 옆에 안내판까지 세워져 있는 우물 하나가 있습니다. 충북기념물 제143호로 지정된 이 우물은 마을의 공동우물로 일반 우물의 1.5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수심은 3m 정도라고 하죠. 가뭄이나 장마철에 관계없이 일정 수위를 유지하며 겨울에는 물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물이 찬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을 정성껏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1년에 2번씩 제사를 지내면서까지 이 우물이 넘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죠. 이 우물이 넘쳐나면 나라에 큰 위기가 온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조선 7대 왕인 세조가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난 다음 해인 1456년 5월 온 나라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죠. 이때 한 스님이 지금의 충청북도 사곡리 마을을 지나다 심한 갈증을 느끼고 우물을 찾으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우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스님은 마을에 있는 한 집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여인에게 물 한 잔만 줄 것을 부탁했죠. 여인은 흔쾌히 그러겠다 대답하고는 자신이 물을 가져올 테니 기다려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러 간 여인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돌아왔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유를 묻는 스님에게 여인은 이 마을은 원래 우물이 없어 십리 밖에 있는 냇가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여인의 마음에 크게 감동한 스님은 여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말하고 곧장 집 밖을 나섰는데요.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스님은 마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고목나무 옆으로 가더니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고는 구경을 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을 파보라고 했죠.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스님이 시키는 대로 땅을 파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메말랐던 바닥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이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스님은 이곳의 우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것이고 장마에도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에 큰 난리가 나면 물이 넘쳐버릴 텐데 물이 3번 넘쳐 흐르게 되면 말세가 올 것이니 그때는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사곡리 외의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 것을 부탁하곤 유유히 사라졌죠. 마지막에 스님이 남긴 말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쉽게 믿기는 힘든 얘기였기에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그저 우물이 생긴 사실을 기뻐했는데요. 하지만 스님의 부탁과는 달리 우물이 3번 넘치면 말세가 온다는 소문은 차츰 멀리 퍼져나갔고 그렇게 그 우물은 사람들에게 말세 우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별 다른 일 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한참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물을 기르러 간 마을 하나가 우물가에서 기절해버리는 일이 생겨났죠.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우물이 갑자기 철철 넘쳐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불안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길 거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조선의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1592년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왜란이 터진 것입니다. 그 후 우물은 다시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잠잠해진 채로 있다가 1910년에 어느 날 갑자기 또 넘쳐나기 시작했죠. 얼마 후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일본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빼앗긴 경술국치입니다. 그 후로 다행히 우물이 넘치는 일은 없었지만 1950년 6월 24일에 늘 일정량을 유지하던 우물이 1m 정도 높이까지 갑자기 차올랐다고 하죠. 바로 다음날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났고 이 모든 일들은 현재 우물 옆에 세워져 있는 안내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사곡리 마을 주민들은 또다시 물이 넘칠까 늘 긴장했으며 현재까지도 해마다 봄, 가을 2차례 물을 퍼내 우물 청소를 하는 등 관리에 정성을 쏟고 있다고 하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룬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썰들을 그대로 믿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물까지 존재하다 보니 더 흥미롭기는 합니다. 스님의 예언대로 사곡리의 말세 우물이 3번째로 넘치게 되면 과연 어떤 대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나라의 위기를 예언한다는 말세 우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